자, 이제 이 법의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주택 자금편 나왔네요. 자금편과 거래편과 관리편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더 합쳐가지고 한 문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칠판 보시죠. 일단은 자금편에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저희가 자금하면요. 자금하면 이제 주택 자금편에서 보시면 원래 있던 것이 첫 번째 국민주택 기금으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 첫 번째 나와 있죠. 기금이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또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주택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가 있습니다. 주택 상환하자 사채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의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 있고 또 입주자 저축자금, 저축증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것이 용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것이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용어가 이제 뭐냐면 이것이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요, 우리 다른 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생기면서 요 법으로 요 주택도시기금이 요 다 이사 갔습니다. 요것도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법은요, 이 주택법에서는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다 삭제가 되었어요. 요것도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요 법에 의해서 따로 다른 법에서 여기로 이사가 갔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주택보증이 있죠? 대한주택보증회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요 회사의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것이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 몽땅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요 주택도시기금 일로 이사 갔습니다. 지금은 용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주택상환사채 이거하고 특별하게 이거하고요 저축증서 요거 몇 가지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이죠. 제1절 삭제 없어졌습니다. 1절 다 삭제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몽땅 다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요 530페이지 제2절 채권 요것도 다 삭제입니다. 1절, 2절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법이 없으니까 1절, 2절 몽땅 X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시고요. 자, 3절 편에 나오죠. 532페이지에 주택 상환사채 이거하고 특별하게 이거하고요. 저축증서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532페이지에 주택 상환사채로 갑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일단 몽땅 이사 가기 때문에 지금은요 요거 사항들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다 넘어가시고 이제 상환사채 요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사채 여기부터 자금이 우리 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뭐냐면 주택을 지어서죠. 주택 상환사채라서는 주택을 지어서 건설해서 요 주택으로 상환을 해줄 테니까 돈을 먼저 내라. 사채를 발행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사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 모든 사업자는 아니고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조체, 등록한 민간사업조체하고 그다음에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것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안 됩니다. 발행자는 오직 등록사업자, 토지공사만 발행할 수 있다. 합니다. 발행할 때 발행 승인을 얻어서 발행합니다. 승인은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발행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는 요건이 좀 많습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발행 못하고 발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요, 민간사업자니까 먼저 보증을 세워서 발행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자격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이 법인사업자도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법인사업자, 자본금이 3억 원 안 되고요, 5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법상의 건설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 1이었나. 다른 어떤 법에서 규모 큰 사업자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3년간 연 평균 주택 건설수가 300세대 이상 건설했던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이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발행할 때 발행의 범위입니다. 발행 범위는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했던 요 호수 범위 내에서만 발행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사채입니다. 사채. 그러면 사채도 이제 사채 보시면 요것은요. 요건 기명정권이다. 기명정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명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도양수할 수가 없어요. 양도양수가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생업상, 사업상 사정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간다 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요,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이민 나간다 할 수 있고 2년 이상 파견 나간다 양도할 수 있다랍니다. 이럴 때 양도할 때 양도 방법은 뭐냐라고 합니다. 자, 발행 사채하면 사채 발행 장부, 사채 원부를 항상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부에다가요,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채 종이에도 기재를 해놔야, 배서해놔야 대항력이 또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상환, 딱 나가죠. 상환하는 방법과 시기였느냐 보십니다. 상환 시기. 상환 시기는 3년을 넘을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발행일로부터 입주가 아니고요,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상환 방법은 뭐냐? 방법은요, 현금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그 뒤에 마음 바뀌어서 원하면 현금, 이거 주택으로 갚는다. 이것이 원칙인데, 원할 때는 현금으로 상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로서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제3절에 1번 발행편, 또 양도편, 또 상환편에서 다 이렇게 설명은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또 이 법에 없는 조항이 있다면 상법에 있는 사채편을 적용한다. 제일 끝에 적용법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4번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하게 딱 나오죠. 요건 뭐냐면 요건요,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사업을 자체적으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어떤 기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 국민사업을 위해서 투입해주는, 빌려주는 어떤 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민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아둔다. 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또 참 많으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많은 재원들 중에서 책을 보십니다. 책을 보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2번과 4번과 5번 보세요. 국민주택, 우리 도시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차입금 보이죠? 또 외국 차입금도 있습니다. 근데 은행 차입금 중에서요, 딴 데는 안 됩니다. 농협은행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딴 데는 차입을 못 합니다. 농협은행에서만 차입할 수 있고, 금융 중에서도 한국은행도 안 되고요, 시중은행 안 됩니다. 농협은행에서만 돈을 차입할 수 있다. 요 사항만 딱 체크하십니다.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요건 운용사항을 계속 보고합니다. 운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이 운용사항을 계속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분기별로 보고한다. 끝나는 그 다음 달, 끝나고 그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별로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절입니다. 이제 입주자 저축정서가 나오네요. 보십니다. 입주자 저축정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청약 저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청약 부금이 있다랍니다. 세 번째요, 청약 예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이건요, 우리 아까 배웠던 자금에 따른 주택 분류에 마다 갈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 저축은요, 보시면 국민주택의 모두가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자, 보시면 또 국민주택 등에도 다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종합저축은요, 이 경우는 국민주택 등에도 다 청약할 수 있고, 또 모든 민영에 다 청약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부금가액은 요건 보시면, 자, 원칙은요, 우리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도 부금 요것은 85 이하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모든 명 다 가능합니다. 이거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한 국민주택 요 가운데에서도
중형 사이즈 재건주택 60초가 85 이하 여기에는 다 둘 다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밑에 보면 박스 안에 표에 다 나와 있죠. 이건 꼭 외우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기타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바로 제6장 주택의 거래는 항상 잘 나오죠.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주택 신규 공급 말고 있는 주택의 입주를 위한 거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확인해야 하셔야 됩니다. 주택 거래입니다. 거래. 자, 거래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거래할 때 보시면 투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거래할 때 투기가 보일 때 이 사항을 막기 위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이 장소를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주택을 거래할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투기 사항이 보인다. 지방에서 잘 압니다. 잘 지정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책임지고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이 대상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직전 한 달 동안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딱 보니까 1.5% 이상 뛰고 있는 지역이 보입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을 딱 보니까 3%가 뛰고 있는 지역이 딱 보입니다. 또 세 번째요. 직전 1년간의 상승률을 딱 보니까 전국 대비 상승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뛰고 있는 지역이 딱 보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거래 발생량을 보니까 2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요. 다섯 번째, 시군구청장이 따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일 때 심사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첫 번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 상은요, 보시면 그냥 심의에서, 국장이 이제 심의에서 그 지역임을 발표 고시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고시하고 나서 다시 그 사실을 관할 지방 시군구한테 통지를 딱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세무서에 알리고 지역에 이것을 공람을 시켜서 일반에게 널리 공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 시군구가 등기소하고 지방신문에 15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겠죠. 효과입니다. 효과. 주택거래 신고가 효과입니다. 주택거래 신고가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입니다. 당연히 이 신고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만 신고사항에 포함시킵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주택 거래입니다. 거래,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입니다.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15일 안에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할 때 신고 내용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거래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6억 원을 초과합니다. 초과할 때는요, 뭘 추가로 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니까 6억 원까지는 신고하고 6억 원 초과할 때 신고하는데 뭐냐 보니까 실제 당신들이 이 집을 사서 입주할 것이냐, 실제 입주할지 말지 여부를 신고해라. 또 동시에 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도 하지 아니하면서 돈을 빌렸다, 투기다 해서 이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과세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알아서 매입 안 하게 된다.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신고 후에 조치사항 오른편 제 3관 나와 있네요. 3관 보시면 신고인들이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검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또 다음 3번 보시면 신고서를 발급하고 난 다음에 관할 시군구가 15일 안에 해당 세무서한테 그 사실을 통보해서 세무서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4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하면요, 그 취득세의 5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이제 마지막 상입니다. 주택 관리표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실 건 없고요. 관리편에서는 제1절편에 있는 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보실 것이 없고요.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리모델링 나오죠. 이것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십니다. 리모델링. 또 좀 많은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오죠. 1번입니다.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광 대도시가 수립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0년마다 수립하는데 5년마다 검토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광 대도시급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서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자, 그 이하 문장들은 이제 통과를 하시는데 두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일 때에는요, 우리 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일 때만 수립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체크하십니다.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2번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어디서? 시군구청장이.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3번 가보세요. 3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 이번에 시도지사에서는요,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 과밀화 우려가 있다 판단되어지면요, 그 시기 조정 등을 할 것을 또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되겠습니다. 보세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때문에 그 시기 과밀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 딱 되어지면 특광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시군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시기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응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2번입니다. 시도에서도 세대수 증가행 리모델링일 때 시군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시기를 조정 등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만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되어 있어요. 정축할 때만 합니다. 해서 자 보십니다.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딱 나와 있죠. 넘어가시고요. 요청받으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를 또 관할 시군구 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할 자가 추천한 바로 건축구조질서와 함께 진단을 실시한다. 문장 통째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스 밑에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바로 진단을 통해서 보니까 구조 안전에 위험하다 판단이 딱 되어서 차라리 주택 재건축하라. 그리고 진단 나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번 또 보십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또 4번 보세요. 안전진단에 관한 드는 비용이 나오죠.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제일 끝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 할 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요문화도 한 체크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할 때에는요,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시면 자, 할 자들이 요청을 한다면 바로 안전성 검토도 의뢰하게 되어 있다. 요거는요,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빠진다.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보시고 딴 거는 다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제일 위에 2번, 3번 밑에 4번입니다. 요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한 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4번이죠. 이건 한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 조합이 단지 전체에서는요, 이제 허가 신청을 해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또 각 동에서의 3분의 2, 3분의 2의 찬성과 또 일부 동만의 5분의 4, 5분의 4의 찬성이 있을 때, 이럴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 동요건 또 꼭 알아두십시오.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3번 봅니다. 3번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증가되는 비율을 또 결정을 딱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자, 리모델링을 할 때 보시면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총회 또는요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바로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다. 1번 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사용 검사죠. 리모델링 끝나면 끝나고 사용 검사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나올 확률은 좀 작은데 이 파트는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있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조합 설립할 때는 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요 변화 문구도 하나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딴 거는 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제 3절입니다. 3절 표는 우리가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 4절 표 보시면요. 하자 나무 책임 이것도 저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법으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